네, 안녕하십니까. 방산 담당하고 있는 위경재입니다. 현재 고민이 되게 많아지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 시점까지 최근 약 1년 동안 방산 전체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되게 가팔랐는데요. 특히 더욱더 가팔랐던 종목은 2배까지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 시점에서 고민이 많아지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또한 이번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그러한 고민들을 담았고 이벤트보다는 조금 더 원론적인 근본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이번 보고서의 개요인데요. 방산의 수요 그리고 공급을 분석할 것이고, 그에 앞서서 이제 글로벌 정세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즉 정세, 수요, 공급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정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전쟁들이 매우 많았어요. 각 시기별로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들을 저는 이제 3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념의 차이, 즉 그런 이념 차이에 기반한 진영 논리가 적용이 되는지, 두 번째는 지정학적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GDP 같은 지표들이 전쟁 전후로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규모가 가장 컸던 전쟁이 2차 대전인 만큼 2차 대전이랑 현 시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차 대전을 보면요, 당시에 이제 아시다시피 나치즘 그리고 파시즘 등 대두되면서 이념의 차이가 매우 명확했고요. 그런 이념 차이를 기반으로 각자의 진영이 구축되게 됩니다. 연합국, 추축국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정학적 갈등 요소를 보면 조금 더 외교적인 측면인데, 전쟁 발발 전에 이제 미국에서 세계대 공황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관세율을 대폭 올리게 됩니다. 즉 이제 관세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개정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를 선언한 것은 영국이나 독일, 즉 유럽 지역까지 이제 퍼져가게 됩니다. 즉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매우 팽배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GDP, 여기 있는 차트를 보실 수 있는데, 전쟁 발발하기 5년 전부터 이제 GDP의 변화를 보시면 글로벌 평균 17% 성장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 독일이나 일본 등을 보면 40%, 28% 되게 가파르게 성장을 했었죠. 이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현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념의 차이는 매우 명확하진 않아요. 다만 진영 논리는 여전히 적용이 된다. 미국은 이제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등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유럽 역시 나토 기준으로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즉 진영 논리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정학적 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이제 다른 섹터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지만 IRA나 칩스법 등은 전부 다 이제 영내에서 제조 생산해서 영내에서 소비하겠다. 즉 보호무역주의 팽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GDP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최근 5년의 GDP 변화를 보면 글로벌 GDP 약 11%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인데요. 주목할 점은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은 28%, 인도는 23% 성장했습니다. 2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이 점을 이제 조금 더 깊게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과거 독일과 일본이 그러했듯이 중국 또는 인도 역시 글로벌대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조금 더 확장하겠다라는 니즈가 발현될 것이고요. 그 니즈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군사력 증강 니즈 역시 동반될 것입니다. 즉 종합하면 현재 정세는 매우 불안하다,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고, 그 불안감은 앞으로도 더 고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정세 속에서 방산 수요 그리고 방산 공급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요 설명드릴 텐데요. 수요 역시 3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정세, 두 번째는 그리고 무기 거래량, 세 번째는 미국 대선 이벤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 드리기 전에 시가총액 흐름을 조금 보시면은 국내 방산업과 글로벌 방산업 시가총액이 왼쪽 오른쪽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내는 조금 더 시클리컬 성향, 즉 방어주적인 성향이 보였다라고 하면, 글로벌은 되게 점진적인 우상향 시가총액 차트를 보이고 있어요. 즉 이 시가총액에서 알 수 있듯이 방산 수요 자체는 구조적으로 조금씩 증가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정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미국은 국방비를 역대 최대액을 집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방비보다 국방전략서인데요. 그들은 이제 국방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국방전략을 세웠고, 거기서 3가지를 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추적하는 도전을 우려한다. 결국 중국의 GDP 성장 우려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러시아 군사 위협,
지정학적 갈등 경계하는 것이고 극단주의 집단에 대한 우려, 이것은 이제 이념의 차이 경계하는 것이죠. 결국 미국 역시 정세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대륙,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 5년 동안 국방비를 가파르게 늘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히나 주목할 점은 중국 역시 그 근거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남중국해 상에서 영유권 주장하겠다, 즉 대만과 계속 갈등 유지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과 대립하겠다, G2, 즉 진영 논리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죠.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아직까지는 국방 정책에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그들의 이제 국방비를 보면 GDP의 약 1% 초중반 정도만 집행을 해왔습니다. 글로벌 전체 평균이 2%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되게 낮은 수준인데 유럽 역시 최근 정세에 기반해서 이제 국방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은 이제 나토 중심으로 국방비를 GDP의 2%까지는 맞추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올해 2024년은 그것을 실행하는 첫 번째 원년이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까지 이제 많은 나라들이 국방비를 올리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순증 국방비만 약 120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방산 수요 늘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준 무기 거래량, 여기서는 왼쪽 오른쪽 두 개 차트를 기반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차트는 이제 무기 거래량을 조금 시간 관점에서 분석을 한 것이고요. 오른쪽 차트는 무기 거래량을 거래 총량 관점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시간 관점 먼저 보면요. 1960년 시작으로 20년 주기로 무기 거래량이 증가, 감소, 증가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20년 증가했으니 그럼 이제 감소 전환해서 20년 감소할 것이냐라는 의문점 생기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체계 수명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무기체계 수명은 약 20년 정도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성능 올라가는 과정에서 최근 이제 무기체계 수명은 약 30년에서 40년까지 올라왔고요.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것은 교체 주기 또한 길어진다라는 것이고 교체 주기 길어지는 과정에서 거래량 증가세는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 5에서 10년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거래 총량 관점인데요.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고 색깔만 조금 나눠놨습니다. 회색 부분 두 개 보시면은 과거 증가 기간 그리고 최근 20년인데 그 면적부터 조금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 최근 20년 동안은 과거 증가 기간 대비 무기 거래량이 약 70% 수준이었습니다. 즉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구 늘어나면서 군인들도 늘어나고 군인들 늘어나면 무기도 많이 필요하다. 즉 거래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5에서 10년 동안은 시간 관점, 양 관점에서 거래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인데요. 뭐 공화당, 민주당 이런 정당 차이 역시 중요하겠으나 그것보다는 전 정권과 그 다음 정권의 관계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초록색 부분 보시면 연평균 증가율인데 앞 정권에서 국방비를 조금만 올렸을 경우에는 그 다음 정권에서 조금 더 가파르게 올리는 경향이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냐? 약 3.3% 올렸거든요. 이는 미국 역사적으로 볼 때 평균 5에서 6%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고요. 결국 되게 보수적이었다. 그럼 앞으로의 4년 바이든이 다시 연임을 하든 트럼프가 들어서게 되든 국방비를 가파르게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정세, 무기 거래량, 미국 대선 모든 측면에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투자 대상 그 기업들이 결국 공급자이기 때문에 공급 분석 매우 중요한데요. 공급은 어떤 세 가지 기준이다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지는 특수성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제조업은 그들의 공급력을 기반으로 실적을 성장시켜 오고 있습니다. 즉 캐파 늘려서 출하량 늘리고 출하량 늘려서 매출 늘리는 것이죠. 다만 왼쪽에 있는 방산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캐파와 매출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이는 결국 방산은 공급에 기반한 실적 성장을 하지 않는다. 결국 공급이 특수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공급이 방산 같은 경우는 공급이 수요에 조금 후행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 방산 시장은 결국 과점 시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의 과점 시장이다라고 불리는 철강, 정유, 화학업 대비 방산의 과점 지수가 매우 높다. 즉 고도로 과점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분석해야 될 것은 이 과점 시장인 방산 시장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중요한가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론적인 측면, 그러니까 좀 더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현실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중간에 약간 끊긴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방산 기업, 즉 과점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가격 낮춰서 Q 늘리는 것은 어느 순간 한계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가격을 낮춰도 Q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게 의미하는 또 다른 것은 결국 방산 기업들은 가격을 낮출 요인보다는 가격을 올리지 않을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매우 낮은 가격이 중요한 요소다입니다.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면은 이제 현실로 왔을 때 방산은 가격 말고도 성능이나 납기 총 3가지 경쟁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즉 P, Q, D 경쟁력을 보유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왼쪽 차트를 보면 이제 우리 글로벌에 있는 국가를 총 4개 분류로 나눴을 때, 예를 들어 돈이 많고 전쟁 위험이 낮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가격이나 납기보다는 성능에 조금 더 중심을 둔 수요가 발현되고 있고요. 반대로 경제력이 없고 전쟁 가능성이 높은 나라,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나라들은 성능보다는 가격과 납기에 좀 더 충실한 수요가 발현되고 있다. 즉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종합했을 때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성능, 그 다음 납기, 즉 PDQ, 가격, 다음 납기, 다음 성능, 즉 PDQ 순서로 그 효용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되느냐가 최종 고민이실 텐데, 이 PDQ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방산이 이 경쟁력을 갖췄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는 비슷한 성능일 때 가격이 30% 정도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납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매우 납기 경쟁력이 강하다.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납기 지연 현상이 매우 만연한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절대 늦지 않고 계약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다. 즉 가격과 납기 경쟁력이 매우 강하다. 성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는 로키드 마틴이나 해외 유수의 기업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낮을 수 있겠으나 그 갭을 많이 축소해 와서 수출에는 문제가 없는 정도의 성능을 만족시켜 놓았다. 즉 종합했을 때 가격, 납기, 경쟁력이 있고요. 성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즉 PQD 모든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했다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수출 수입 배수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수출이 수입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약 3배 정도 수준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치 자체는 낮은데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점은 그 기울기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미국은 횡보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매우 가파르게 수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수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신호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출 비중 올라가는 과정에서 국내 방산의 가치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PER 멀티플 기준으로 볼 때도 과거에는 어닝이 적었기 때문에 PER이 되게 높았는데, 최근에는 수출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해외 대비 낮아졌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다만 이 수출 비중 조금 더 올라가면서 피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PER 기준 20배 초중반 받아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탑픽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가장 종합 방산 기업이고요. 지상 방산, 그리고 항공 우주, 그리고 여러 가지 우주 발사체 사업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력도가 매우 높고요. 특히나 이제 수출 비중이 높아진다, 즉 해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멀티플 측면에서도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장 이번 하반기를 본다라고 하면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만큼, 즉 인도되지 않았던 K9 자주포 첨무 로켓들이 하반기에 인도되면서 그 이익 개선, 실적 성장폭이 매우 가파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P 28만 9천 원으로 제시하고요. 방산 섹터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의견 그대로 유지하고 탑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